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비평이론학회에서 다시 독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이 독해는 올해 초에 제가 기획을 하고 사실 원고를 좀 쓰고 있다가 또 다른 원고가 있어가지고 갑자기 공관이론으로 넘어가서 독해가 이루어졌고요. 아마 그리고 이 독해는 제가 원래 약속을 했던 독해여서 진행한다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글의 수준이 높지는 않고 또 공부하는 수준에서 정리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도 좀 담고, 그래서 많은 학자분들 여기 모이신 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시면은 혹시 해주시면은 제가 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신은 충청도인데 말이 굉장히 빨라요. 근데 말이 빠르고 그 끝만 느려집니다. 끝만 느려지는데 듣다가 좀 거북하셔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좀 쓰게 된 이유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공동체론이 크게 또 부상이 됐고, 국내도 많이 연구가 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도 있지만, 공동체 자체의 위기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있어온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제 기억에 제가 유학 시절에 아내를 만났는데, 그 아내가 갑자기 저한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생각을 하고 사냐. 그래서 잘 보여야 되니까 이제 잘 보이는 얘기를 했는데, 그때 자기는 이제 공동의 그런 선이라든지 이제 공동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개인주의자여서 별로 공동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모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옛날에 기억나는 게, 한총련 집회를 갔었는데, 한총련 집회에서 다들 이제 깃발 들고 전부 다 연대에서 모여서 이제 막 그러는데, 모두가 이제 횃불을 들고 이제 막 깃발을 들고 막 이렇게 막 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 혼자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그 선배가 너 쫓겨나려고 그러냐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굉장히 공동체에 대한 그런 뭔가 거부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공동체라는 것이 굳이 뭐를 공유해서 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라는 그런 의문점이 들었고, 제 생각에 이런 의문점들이 서구 지식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꽤 오랫동안 있어왔던 문제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과 더불어 최근에 들어서 팬데믹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좀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로 읽는 형식으로 해서 쭉쭉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이론적으로 좀 제가 정리가 좀 안 되거나 좀 여러분들아 읽기에 좀 부족한 부분, 제가 발표하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간략하게 요약해가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장은 제가 이제 위기의 공동체란 글로 이제 좀 화두를 던져봅니다. 그래서 20세기, 21세기는 공동체는 늘 존재 자체가 의심되고 문제가 되고 있다. 가령 탈식민과 식민이 공존한 국가에서 탈식민을 부리짖는 이들이 다인종에 대한 거부를 위해 본질도 없는 민족 공동체를 옹호하기도 한다. 사이버 공동체는 이미 현실 공동체의 근원이 되었지만 누구도 그 실체를 정의할 수 없다. 더구나 팬데믹 시대에 물질적 공동체가 와해되면서 거리두기는 신체의 만짐을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당시에 또 그 만짐의 공동체라는 것도 있고, 만짐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살갗을 통한 만짐이라는 의미 자체도 사실은 이 팬데믹 시대에 굉장히 혐오의 대상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마이클 샌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Tyranny of Merit라는 책에서 팬데믹은 솔리더리티를 분리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지잭, 우리의 말 많으신 지잭 선생님께서는 또 책을 또 급하게 내셨죠. 그래서 팬데믹 패닉이라는 책에서 팬데믹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공산화의 가능성까지도 예감한다고 했고, 그 반면에 오늘 다루게 될 아간벤 같은 경우는 팬데믹에 벌거벗은 이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으며 방역 자체가 생명관리 정치의 예라고 공격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 조르주 아간벤은 지금 이 팬데믹 시대에 큰 화두들을 던지고 논쟁의 중심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낭시랑 싸우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이탈리아에서 논쟁을 일으키는 그런 글들을 쓰기도 하고 왔다 갔다 얘기가 되는데, 아간벤의 입장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역 정책 자체가 사실은 생명 관리 정치의 하나의 예이고, 이걸 통해서 국가가 어떠한 인간의 생명을 기반으로 해서 죽음까지도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는 게 아간벤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팬데믹으로 국정이 닫히면서 세계 자본주의 질서가 절대적인 위기를 맞게 되었지만, 국민 민족 자본주의와 온라인한 미명화에 발생하는 비인간적 착취의 구조는 더욱 공고하게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팬데믹이라는 게 너무너무 대단한 게, 사실은 거의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이 이렇게 동시적으로 셧다운 된 적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라크 전쟁도 있고 뭐 오일 쇼크도 있고 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국지적인 어떠한 자본주의의 그 충격만 갖고 오히려 그 자본주의가 더 팽창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팬데믹은 그와 다르게 정말 세계 자본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그런 지경이 왔지만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럼을 통해서 오히려 착취 구조는 온라인을 통해서 더욱더 공고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후에 또 신냉전은 더 격화되었으며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과 미국의 대결은 지구촌이라는 신자유적 이상적 공동체의 와해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국가주의와 코스모폴리탄주의는 세계 시민이라는 공동체의 가능성과 국경의 사라짐을 예측했으나 사실은 그 결과가 나온 거는 트럼프가 남겨놓은 멕시코 국경의 장벽이라든지 아니면은 끝없는 혐오와 배제의 정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치 공동체를 보더라도 국내에서 좌파 포퓰리즘 이건 이제 정의하기 나름인데 제가 볼 때 라클라우 무프가 어떤 포퓰리즘에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많은 그 좌파 지식인들이 포퓰리즘 통한 새로운 어떤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가능성을 탐구했다면은 사실은 이런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시점에서는 좌파 포퓰리즘은 몰락을 했고 오히려 우파 포퓰리즘이 득세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민주주의가 득표 숫자의 싸움이 되면서 정치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치 공동체는 예를 들어서 오바마와 트럼프로 대변되는 두 세력으로 쪼개지고 남은 거는 미국 의사당의 폐허와 흑인에게 총을 겨누는 백인의 모습들이 공동체를 상징하게 되었으며 이 가운데 아시아인들의 공동체는 서구 사회에서 바이러스와 동일시되고 연인 아시아인들에 대한 혐오와 폭력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들은 예도 그 마트에서 요새 그 아시아인들이 마스크 쓰고 다니면은 그렇게 욕을 먹는데요. 진짜 막 던지기도 하고 욕을 하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와 바이러스와 아시아 사람들은 그냥 등가가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공동체에 대한 혐오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대를 상징하던 공동체주의는 모순만을 나타내게 되었고요. 공동체 속에서 국민 옆에 난민이 있게 되고 시민 옆에는 오히려 테러리스트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발제하게 될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는 바로 내 옆에 있는 빈 자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 옆에 있는 빈 자리라는 건 잠재적 자리이고 그 안에 타인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 안에는 새로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 비어있는 자리가 초월되었을 경우에 스펙타클이 된다는 게 기본적으로 아간베니 사상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스펙타클이라든지 혹은 어떤 뿌띠브로즈와 소시민들의 세계가 사실은 이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이 아간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체, 그러니까 현상 있음으로써의 공동체의 문제를 탐구하는 것이 오늘의 제가 이제 발제하고 또 얘기해보면 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두를 또 한번 던지자면은 공동체에서 이제 공동이란 것은 이런 식으로 폭력과 혐오와 배제와 동일시되고 있고요. 흑인이 백인으로 사는 것 같은 인종적 패싱, 그러니까 뭐 혼혈인들이 백인으로 사는 것 같은 경우도 있죠. 이건 인종 공동체가 해체되기도 합니다. 모든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의 현실을 감추고 있고 모든 디스토피아는 유토피아의 잠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나 이제 강조하게 될 그 모든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그 단어, 즉 단독성, 특이성, 싱귤러티, 요새는 다 모두가 더 싱귤러티 얘기하죠. 이 강조되고 포스트 휴먼 공동체 혹은 생태적 공동체와 페미니즘 공동체가 논의되고 있지만 사실은 혐오와 차별은 어느 공동체에도 발견이 됩니다. 근데 혐오와 차별 자체가 공동체의 속성인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가령 트랜스젠더와 큐어는 젠더 공동체의 외연을 확장시키지만 공동체들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남성과 여성 젠더 공동체 내부에서 이들 공동체에 대한 혐오와 폭력과 혐오가 거세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최근에 뭐 숙대에서 트랜스젠더 학생이 입학하는 문제 갖고 굉장히 큰 논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존재가 공동체 속에 들어가냐 마느냐가 공동체의 속성을 결정하게 된다면은 그 공동체는 사실은 혐오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트랜스젠더와 게이 공동체들이 양 공동체의 경계에 대해 벌리는 논쟁 역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젠더와 게이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 누구에게 속해야 되는지에 굉장히 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들은 게이는 뭐 자기들의 하나의 하위 집단으로 보는 반면에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트랜스젠더를 용인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굉장히 그 모호한 영역들이 발생합니다. 생물학적 차원에서 유전자 합의, 뭐 크리스토퍼 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과 바이러스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생물학적인 공동체의 경계가 무의미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장균 같은 데다가 계속해서 어떠한 그 유전자 변형체를 넣어가지고 뭐 증식을 해서 뭐 새로운 어떠한 뭐 백신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지만 이 경계의 무너짐 속에 살처분된 동물들의 모습과
모습이나 뉴욕의 냉동실에 방치된 인간들의 시체의 모습이 겹쳐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포함될지 모르는 공동체 역시 많아졌는데요. 내전으로 인해 순식간에 국민과 난민의 공동체가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공동체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어느 순간 나는 갑자기 난민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어느 순간 나는 난민에서 갑자기 국민이 되기도 하고, 알 수 없는 어떤 공동체의 속함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끝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상위 1%와 99%의 격차는 그 어느 때부터 크지만 계급 공동체에 대한 이해도 역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나 많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중산층인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중산층의 한계를 도대체 어떻게 긋냐는 문제도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빈민이라는 것도 역시 예를 들어서 네그리 같은 경우는 세계 빈민들의 어떠한 그런 연대를 얘기하지만 빈민의 기준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빈민의 기준이 무엇이고 빈민들이 연대가 가능하기 위해서 빈민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체는 아우스라장이 되었고 누구나 어느 공동체에 속하는지 어떻게 속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해결의 인륜 공동체나 시족 공동체나 학연 지원 공동체에 대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데올로기화됐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공동체는 유럽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질문의 중심에는 또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공통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커먼이 도대체 뭐냐는 문제죠. 커머널러티라든지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한계 속에 공통성이 존재해야 한다 볼 때 과연 이러한 공통성이 가능한지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개체의 영역과 개체의 속함의 의미와 속함이 일어난 집합 경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집합론을 통해서 하는 게 이제 바디오 같은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집합론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가 볼 때도 모호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적으로 보자면 모든 집합들은 개체들의 부분 집합의 모임에 불과하고 이 부분 집합은 기수뿐만 아니라 서술로 만드는 게 바디우의 주장이죠. 예를 들어서 공집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숫자 1이 있고 그 다음에 숫자 2는 1과 2의 집합이고 숫자 3은 1과 2와 3의 집합이고 그리고 이 1과 2와 1과 2와 3은 앞에는 사실은 공집합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집합이 이제 바디우가 얘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지점인데 과연 이때의 공동체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가 기수화되면서 생기는 게 계열이거든요. 계열이 만들어지면 또 위상이 만들어지고 위상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그 등급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끝없이 공동체를 형성할 때 숫자를 매기고 숫자들의 부분 집합들을 생각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는 하나의 그냥 위계를 지닌 존재들밖에 안 되는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수이자 소수인 집합의 개체들은 서열과 내안의 타자를 동시에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이지만 나는 2이지만 내 안엔 1과 2와 공집합이 같이 있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나라고 할 수 있지만 내 옆에 바로 타자의 공간이 열려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런 것들, 바로 내 옆에 잠재적으로 열려 있는 공간들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이 공동체론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공통성을 만약 전지론 전반으로 넓힐 경우 공통성은 생명이 가진 것이 되고 세균부터 인간까지 공통성의 장은 넓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공통성의 장을 넓혀서 어떠한 그 닫힌 개를 생명으로 만든다고 할 때 바이러스는 안 들어가거든요. 바이러스는 생명이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 자체가 증식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떠한 섹슈얼한 측면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바이러스는 그 어떠한 뭐 섭식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생물의 어떠한 기준에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건 바로 오히려 이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공동성이 생명이라 보다 할지라도 뇌사자를 포함한 여러 생명들의 가능성을 어디까지 포함할지가 문제가 됩니다. 공통성을 국가나 민족과 같은 집합이나 인종이나 계급 등의 집합이나 젠더와 같은 집합들 속에서의 보편성으로 규정할 때 특이성과 특수성을 지닌 존재자들 혹은 혼종적 존재자들은 이 모든 집합의 공통성을 해체합니다. 즉 공통성은 단 하나의 혼종적 존재로라도 그 공통성이 해체되는 거예요. 차이는 공통성이 동일자가 되지 못하게 만들지만 거꾸로 공통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가 과연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민주주의나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와 같은 정치, 경제, 경제적 공통성은 이데올로기 작동 방식에 따라 비어있는 기표인 우리가 많이 얘기하듯이 주인 기표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설정합니다. 이 임의적이라는 단어가 또 중요한 화두가 되는 거죠. 임의라는 것, 즉 어떠한 것에 대해서 규정성이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공통성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겠죠. 즉 개인의 단독성만을 강조하거나 집단의 동일성만 강조할 경우 공통성은 무시됩니다. 동일성, 이 동일성은 그냥 폭력이라 보면 될 거예요. 동일성은 같음을 전제하기에 다름이 섞인 공통성이 있을 수 없고 단독성 역시 공통성이 가능한 집단의 가능성과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즉 공통성을 통해서 집단이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만들어질 필요가 없는 게 존재들이 단독성의 존재들이고, 또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단독성의 존재들이 없고 그저 하나의 그냥 동일자로서의 개체들만 존재할 경우, 이건 폭력의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파시즘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그러한 정치 결사체 같은 게 되겠죠. 이 문제는 이제 던지는 겁니다. 동일성을 같음을 전제하기에 다름이 섞인 공통성이 있을 수 없고, 그렇죠? 또한 공통성은 동일성을 변질되기 쉽지만 차이로서의 단독성은 공통성이 동일성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만듭니다. 파시즘과 같은 동일성의 체계는 하나의 집단만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통성이 아니라 하나의 개체와 같은 공동체를 상상하거나 상징합니다. 나치의 유명한 구호 같은 게 있죠. 뭐 피와 땅이라는 뭐 그런 구호라든지 블러드 앤 소일이라는 그런 구호를 외치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는 거거든요. 차이가 상실된 동일자의 측면에서 개체나 집단은 하나의 논리로 묶입니다. 결국 공통성은 역설적으로 개인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때, 집단이 동일성을 깨고 차이를 인정할 때 발생합니다. 즉 역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공통성이란 건 오히려 같음이 전제되는 게 아니라 차이가 있는데 같음이 일정 부분 함께해야지만 존재하는 거지, 만약에 차이가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이 같아지면은 공통성이라는 것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또한 차이만 있고 어떤 속성도 공유하지 못할 경우도 공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성이라는 것은 차이를 기반으로 해야지만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통성의 중심은 동일성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또한 공통성, 이건 뭐 들레즈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한 거겠죠. 공통성은 동일성과 단일성을 극복해야 발생이 가능합니다. 집합의 개체들이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집합의 개체들이 서로 다르면서 어떤 때로는 임의적으로 속함으로 함께할 때 공통성이 발생하고 공동체 형성될 수 있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줌으로 만난 우리 같은 경우에 서로 다 다르잖아요. 그냥 어떠한 목적으로 그냥 어떠한 그런 목적과 어떠한 그런 묶임으로 속했을 뿐이지, 사실은 이게 딱 끝나고 나면 서로 모르는 사이가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흩어지는 거예요. 즉 순간적으로 묶이고 순간적으로 임의적으로 묶이고 임의적으로 해체되는 거. 지금 물론 이 모임은 목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얘기할 그런 공통성과 공동체의 한계를 사유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면은 만약에 목적성조차도 사라져버린 속함만이 존재하는 공동체라는 그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공동체의 역설은 공통성의 역설은 공동체 역설로 이루어지면서 단독성의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공동체에서 보편과 특수와 특이성은 이 칸트에서도 나오죠. 그 모두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편과 특수가 종과 개체로 표현될 때 특이성 혹은 단독성은 개체를 벗어나고 전체성도 벗어납니다. 혼종과 잉여와 타자성을 지닌 단독성은 집단에 있으면서 집단을 해체하지만 집단의 공통성을 계속 바꿈으로써 오히려 유연하고 변화 가능한 공동체를 창출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끝없이 모이고 해체되고 임의적으로 설정된 어떤 공동체들은 그 자체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공동체가 가능하고, 그 가능성을 탐구하는 것이야말로 현대 공동체의 새로운 어떤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는, 즉 잠재적으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인종 공동체 공통성 개념이 변형되거나 유연한 공동체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차이와 이질성, 동일성을 깨지만 공통성이 발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장육 낭시를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 낭시 얘기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이제 사실 위에 가야 되는데 밑에 왔는데 하나의 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또 다른 철학적인 개념을 한번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공동체의 사유를 위해서 가장 적절한 예로 만약 난민을, 제가 논문을 썼지만 들어보자. 과연 난민은 실체를 지닌 존재인가? 난민이나 공동체는 과연 가능한가? 전자의 질문은 난민의 실체와 본질에 대한 형이상학적 교차를 먼저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올 개념은 바로 유명론과 실제론이에요. 이거는 중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요. 과연 언어와 실제는 과연 어떻게 일치되는가? 삼위일체는 삼위일체라고 말하는 순간 삼위일체가 존재를 하는가? 아니면은 삼위일체는 언어만 존재하고 실제는 다른 걸로 존재하는가? 즉 언어의 기능은 어떠한 속성을 묶어주는 기능인가? 아니면은 개체들을 모두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것인가가 유명론과 실제론인 것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걸 저는 생각합니다. 유명론, 노미널리즘은 서구 중세 철학에서 현실과 언어가 분리되어 있고 보편과 추상은 그저 언어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에 반면에 실제론, 리얼리즘은 언어와 물질은 모두 대응하며 모든 개체나 속성에 적합한 추상적이거나 보편적 개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는 개념 관점이에요. 즉 실제론에 따르면은
어떠한 이데아가 있으면 이데아와 꼭 들어맞는 사물들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물들은 또한 이데아를 통해서 어떠한 설명이, 개체의 속성이 다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실제론이 과연 맞느냐, 유명론이 맞는가 갖고 굉장히 싸웠죠. 나중에 뭐 관념론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어쨌든 실제로는 모든 개체들이 추상으로 언어화 가능하며 플라톤의 이데아와 같은 보편 개념이 존재한다는 이 관점입니다. 그렇다면은 난민과 같은 공동체는 과연 유명론적인가 아니면 실제론적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명론적 입장에서 보자면 공동체는 어떤 담론이나 추상 개념 혹은 보편 개념을 통해 불릴 수 있지만 공동체가 그 내부에 있는 개체들을 포함한다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현대 공동체론의 그 큰 문제이기도 해요. 뭐냐면은 사실은 공동체라는 것이 현대에 들어서 파악하는 건 담론화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담론 중심, 그러니까 디스코스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이거는 좌파에서도 마찬가지로 라글라 모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담론 중심이거든요. 담론에 포함되지, 언어화되지 못하는, 담론에 포함되지 않는 걸 이야기하지만 담론에 포함되지 않는 공동체는 그저 그 외부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반면에 실제론에 따르면 공동체의 모든 개체들은 그 공동체의 추상적인 보편적 개념에 맞게 실제한다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국민이라고 하면은, 국민이란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 모두가 국민으로 소속되어 있고 모두가 국민으로서 국민이라는 용어로 설명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국민으로 모두가 설명이 가능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이 모든 그런 개체들의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면 실제론인데, 실제로 우리가 보는 현상은 그렇지 않죠. 뭐 난민도 있고 사실은 뭐 국민 어떤 금치 상인이 돼가지고 뭐 국민으로서 자기 박탈당하거나 외국인이거나 뭐 혼혈이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는 배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따지면은 공동체라는 건 결국 담론의 수준으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현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령 젠더 공동체의 경우 실제로는 그 공동체 개체들 모두에 해당되는 그 젠더에 합당하는 보편 개념과 추상 개념이 존재한다 보는 반면, 유명론은 그러한 보편 개념과 추상 개념은 권력과 지식의 공모를 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그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개체들, 가령해서 LGBTQ라고 불리는 다양한 개체들을 담아낼 수 없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LGBTQ가 나온 이유가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섹슈얼로 해다가 Q가 못 들어가는 건데, Q는 누구냐면은 자신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나는 아무거나 될 거야. 나는 뭐 게이도 되고, 나는 뭐 나의 성은 누구도 결정할 수 없어라는 사람이 큐어거든요. 이 큐어가 바로 단독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단독성이 딱 들어간 순간 젠더 공동체는 그 안에 내부에 공통성이라는 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도 어떤 공동체 안에 늘 속한다는 거예요. 즉 유명론적으로 담론적으로 우리는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 들어 대부분의 공동체와 이론은 유명론에 기반합니다. 즉 현대 공동체, 정치 공동체 마찬가지고요. 즉 현대 공동체는 공동체에 속한 개체들의 속성과 본질을 그대로 담는 것이 아니라 담론을 기반으로 한 권력작용을 여겨지는 형성된 경계 안에 어떤 바운더리를 설치하고요. 개체들 혹은 때로는 강제적으로 혹은 법으로 묶어두는 모든 작용의 결과로서 여겨집니다. 특히 공동체 중심의 사회에서 출발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퇴락과 몰락 이후에, 그러니까 그 공동체론을 많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좌파 지식인인데는 사실은 그들이 품었던 유토피아적인 환상이 좌절된 것이 커요.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어떤 사회주의들이 하나의 그런 한계를 보여주는 순간 그들에겐 공동체라는 게 과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던진 겁니다.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프레드릭 제임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그의 포스트 모더니즘에 보면 노미널리즘에 대한, 공동체와 노미널리즘에 대한 챕터가 있어요. 거기서도 봐도 마찬가지로 제임슨 같은 경우에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역시 문화적 유명론이라고 보는 겁니다. 컬처럴 노미널리즘이라고 봐요. 왜? 이것을 묶는 것은 사실은 실제와는 크게 상관없이 어떠한 목적 때문에 언어화되고 담론화되고 묶이는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실제론에 기반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가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으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러한 실제론에 기반한 공동체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는 기존 담론 중심의 공동체 해체나 초월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론적인 공동체란 어떻게 가능하느냐? 공동체 이름이 없어야 돼요, 우선. 공동체 이름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위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위계가 생기고 이름이 붙는 순간 그 공동체는 배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밭다이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밭다이유가 이 공동체론을 이야기한 이유는 물론 이제 공산주의 어떠한 문제를 발견하고 스탈린주의라는 문제를 발견했지만 그가 소속됐던 무두인이라는 유명한 그 잡지이자 또 공동체가 있거든요. 그 무두인이 왜 무두인이냐면 머리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대가리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왕이 되지 않고 누구도 지배하지 않고 누구도 위계가 없는 어떠한 인간들의 모임, 머리가 없는 존재들의 모임, 이게 무두인의 집합이거든요. 근데 이 무두인의 집합을 밭다이유가 얘기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름 없고 밝힐 수 없고 묶이지 않고 공동체라 부를 수 없는 공동체를 상상한 거예요. 공동체라 부를 수 없는 공동체가 도대체 가능하냐는 겁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냥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 존재는 있는데 존재를 묶는 순간, 이름화하는 순간, 담론화하는 순간 공동체는 사실은 그 자체의 공동체의 모순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는 존재합니다. 제가 여기 건물에 있지만 여기 건물에 어떤 사람들이 그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불이 나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저 건물 앞에 모입니다. 그냥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비근한 예로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촛불 집회 같은 경우요. 옛날에 그런 경우거든요. 거기에 가면은 뭐 퇴근한 회사원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아기 유모차 끌고 오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그냥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목적성을 물론 어느 정도 공유한다 볼 수 있지만 그들의 목적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 물러나라는 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밌어서 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다가 온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정말 거기 있고 싶지 않았는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아빠가 막 때려가지고 온 애들도 있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정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런 현상들이 왜 벌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밭다이유는 처음에 이걸 얘기할 때 공산주의와 같은 유토피아적 공동체를 추구하는 이념이 결국 스탈린주의와 같은 전체주의 사회로 변질된 걸 목격하면서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은, 즉 위계가 있지 않은, 그리고 뭔가 머리가 없는 이들의 그런 공동체가 가능한가를 질문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밭다이유는 공동체로 볼 수 있는 이들의 공동체가 제시한데, 이게 재밌는 개념이 이제 이 포틀레치,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포틀레치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포틀레치는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이제 인류학에서 모스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죠? 서사모아인가? 북아메리카 인디안인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거기서 보는 어떤 부족들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부족들은 서열이 올라가기 위해서 무조건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베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베풀수록 그 서열이 사회 안에서 서열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도 남기지 않고 계속 줘야 되는 사회를 얘기합니다. 즉 모든 것이 선물이 되는 사회, 모든 것이 교환 가치가 사라지는 사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포틀라치 같은 경우가 이 소진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어큐뮬레이트하고 소유하려고 그러고 공동체 안에 속하려고 그러고 무언가 공동체를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모든 걸 나눠주는 공동체, 그냥 소진하는 공동체, 생산은 없고 소비만 하는 공동체 그죠? 쓸모없는 공동체, 이런 거. 놀이와 정념을 위해서 육체와 정신을 소진하는 연인의 공동체.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공동체도 많죠.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광란의 사랑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라든지, 아무것도 필요 없어. 아니면 베티 블루에 나오는 그런 공동체라든지. 이 연인의 공동체는 그 모든 걸 소진해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무섭죠. 사실은 로미오와 줄리엣도 마찬가지고. 혹은 희생제의를 통해서 자신을 없애는 공동체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사실 좀 이따 얘기하는 낭시는 이 밭다이유 공동체의 한계가 바로 자기 희생이라고 봐요. 밭다이유는 자기 희생이 가능한 것을 하나의 목적으로도 봤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두인 집회란 것에 서약서가 있는데, 그 서약서의 내용에 보면은 만약에 원할 경우 자기 목숨을 내놓는다라는 그 서약을 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무두인 거기에 소속한 회원들이 실제로 이제 자살하거나 이러지 않았는데 그런 서약서를 썼다고 그래요. 자기 희생마저 가능한 어떠한 존재들의 집합이 그러한 어떤 공동체였다고 생각한 거죠. 어쨌든 이제 오늘 이야기를 첫 번째 이야기는 장롱 낭시 같은 경우가 이 밭다이유의 공동체론을 기본 질문을 받아서 무의의 공동체를 씁니다. 그래서 낭시 공동체론은 조금 요약해서 얘기할게요. 는 근본적으로 밭다이유의 비의적인 공동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요. 그러면서 한계를 설정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형이사학적으로 공동체의 한계가 무엇인가를 설정하는 어떤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 사실은 칸트가 얘기하는 크리틱의 의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과 오성의 한계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 오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성의 그 권한은 도대체 어디까지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칸트의 크리틱이라면은 주체성 비판에서 마찬가지로 이 낭시는 지금 하는 어떤 그런 작업이 도대체 공동체, 이름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떤 위계도 없고 그냥 있음으로써의 존재자들의 공동체라는 건 과연 도대체 어디까지 생각이 가능한가? 한계가 도대체 어디인가를 탐구하는 겁니다. 바로 이 탐구가 사실은 이후에 아간벤까지 이어지는 그 서구의 그 공동체론의 중심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그 시작은 바따위였지만, 낭시는 공동체란 무엇인가 질문에 절대로 답을 내지 않고 유명론과 담론으로 포획된 공동체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실제하는 공동체 한계를 성리사학적 사변으로 탐구합니다. 스페큘레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해결적 의미의 스페큘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어떠한 대립적인 것들이 있다 했을 때 그것을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같은 거죠. 낭시는 또한 왜 기존의 공동체는 폭력적이고 어떻게 폭력이 없는 공동체 상상을 탐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폭력이 없는 공동체. 누구도 누구에게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공동체, 누구도 누구를 강제적으로 들어오지 않게 하는 공동체, 누구도 누구를 강제로 배제시키지 않는 공동체가 과연 가능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공동체들은 끝없이 배제를 했거든요. 그죠? 얘네 뭐 최근에 서초동에서 일어났던 뭐 조국의 강과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느냐의 문제도 그렇고 끝없이 배제하고 서로 깎아내리고 서로가 폭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이것이 사실은 서구에서는 뭐 계속 있었던 일이죠. 낭시가 볼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서구 공동체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치의 결사와 같은 긍정적 의미의 공동체론과 그 안에 숨어있는 동일성을 추구하는 목적과 실행이 있습니다. 낭시는 이에 대한 비판으로 무의라고 불리는, 이제 무의라는 거는 과제가 없음을 얘기합니다. 그 inoperative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죠. 근데 이제 아무튼 과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과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목적이 없다는 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떠한 행동에 어떠한 의지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의지가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의지의 문제가 아간벤 철학의 중심이에요. 폭력의 중심은 의지입니다. 내가 너를 내 것으로 만들 거야. 10번 찍을 거야. 뭐 이런. 그게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가 발생하는 순간 사실은 폭력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의지란 것이 과연 없는 행동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락시스와 포이시스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프락시스 차원에서 수동성의 어떤 열림, 수동적 열림이란 것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만약에 공동체가 폭력적이 된다는 건 능동적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 그 거꾸로 수동적인 공동체, 즉 내가 속하지만 누구의 속함을 능동적으로 끌어들이지도 않고 또한 누구를 배제시키지도 않는 공동체, 그냥 수동적인 공동체, 내가 그냥 거기 있으니까 있는 공동체라는 것이 있냐는 거죠. 그러면서 랑시가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정치가 되느냐 물음 안에서 현실 정치 문제가 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정치 문제를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무한의 질서는 사유와 예술과 사랑의 단순한 삶에 살아감이 전유되는 삶의 질서이고, 정치는 그 질서에 그 열림을 접근한 것이 가능한 도와야지만, 그렇다고 정치가 그 질서와 열림을 보장한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낭시 공동체는 이 수동적 속함의 경계에 대한 사유를 위한 형이상학적 개념인데,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만약에 이제 보게 되면은 1980년대 공산주의 몰락 이후에 자본의 낭시가 설명하는 거예요. 자본의 등가성이 확대되고 자유마저 패티시화되는 벗어나지 못하고 특히 개인주의가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에 대한 어떤 환멸이 퍼지게 돼요. 근데 낭시가 봤을 때 개인주의란 거는 공동체주의의 찌꺼기에 불과해요. 공동체주의가 있고 그것의 찌꺼기 혹은 잉여 혹은 그것의 어떠한 몰락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냥 증상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개인주의가. 그래서 이념도 동일성의 폭로 속에 죽음마저 페티시화되는 현실을 응시합니다. 이 죽음의 내재화의 문제가 이제 나타나는데 낭시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죠.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내재성은 긍정적 개념이 아닙니다. 내재성은 폭력적 구조예요. 낭시가 봤을 때. 그 들레즈랑 전혀 다릅니다. 들레즈는 생명의 내재화라면은 낭시는 죽음의 내재화를 얘기합니다. 내재성을. 그러면서 이 죽음의 내재성이라는 건 결국 타인의 죽음을 통해서 모두를 동일자로 만들려는 노력의 하나의 형태, 기반으로 여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인주의의 거꾸로 찌꺼기라 보고요. 그래서 낭시가 보기에 정권과 국가에서 형성된 그 공동체가 아닌 다양한 근대 이전의 공동체도 그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이전의 공동체, 뭐 중세 기사단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라든지
아니면 루소가 생각하는 유토피아적인 공동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또 그냥 상상 속 신화 속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듯이 공동체의 내재성을 비판합니다. 이 공동체의 내재성은 동일성의 폭력성은 폭력적 구조를 지니는데요. 이 내재성 속에서 죽음은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당시의 내재성은 들레지의 내재성과 다르게 혈연이나 민족이나 죽음과 같은 속성을 통해서 개체들 동일자로 묶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재적으로 모두가 동일화된다는 것을 의미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것이 내재성의 어떠한 맞는 표현이냐라는 건 또 제가 다룰 수 없는 논란의 속성이 있지만 사실은 헤겔만 해도 사유가 내재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또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본질은 내재적 형성된 순간 대체는 모두 동일한 본질을 지니는데 인연과 발생하고 반대로 어떤 개체의 속성이나 본질이 공동체의 본질이 되는 순간 공동체는 단일한 존재를 위해 전체주의적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는 내재성이 공동체의 소통을 억압하고 절대적 내재성, 즉 초월적 비판과 분열이 없는 절대적 진리를 통한 개인들의 융합은 파시즘의 폭력으로 귀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애국을 위해서 뭐 쿠데타를 준비한 죽음을 맹세하는 군인들, 뭐 테러리스트 공동체, 이 내재성을 죽음으로 만든 죽음의 내재성을 가진 공동체의 예들이죠. 그래서 죽음은 공동체와 분리될 수 없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스스로 드러낸 건 죽음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기 때문에 공동체를 죽음의 내재성으로 만드는 것이 폭력이라면은 낭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이 죽음을 윤리적으로 타자의 죽음을 윤리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윤리적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죽음이 공동체의 근본 그 요건이란 거는 다르지 않지만 이 타인의 죽음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낭시가 생각하는 어떠한 무의의 공동체고 또한 긍정적 공동체입니다. 죽음은 양쪽에 다 있는데 죽음의 내재성으로 가는 공동체는 폭력의 공동체고 그렇지 않고 타인의 죽음을 내가 마주할 수 있는 공동체, 굉장히 레비나스적인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공동체는 바로 긍정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유한한 존재들이 공동체에 포함될 수 없는 죽음을 통해 연합을 이루면서 마치 죽음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죽음을 내재적으로 인정하며 순교와 희생에 기반한 공동체와 그 공동체에 반대하여 똑같이 내재성을 중시하는 반의 공동체는 모두 죽음의 잉여와 초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내재성을 벗어난 어떤 공동체를 제시할 수 있을까? 여기서 굉장히 낭시가 쓰는 용어는 하이데거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탈자체와 외존을 얘기합니다. 탈자체라는 거는 엑스타스. 하죠. 엑스티스라고 엑타시스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외존이라는 것도 익스포지션도 마찬가지. 영어로 이제 표현했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개념이죠. 하이데거가 볼 때 존재자들은 전부 다 미스자인, 즉 사회 존재들이죠. 우리는 같이 할 수밖에 세계의 구성의 가장 큰 원리 중에 하나는 가치함입니다. 미스자인이에요. 근데 미스자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시간성 속에 있기 때문에 죽음으로 던져져 이 세상에 던져져 있고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으며 그 죽음이 우리에게 당겨지는 거죠. 그 죽음을 당겨보는 존재가 바로 이 탈자체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타자의 죽음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 갇히지 않고 내가 내 밖으로 나가는 것. 내가 나의 자아에 갇히지 않고 내가 내 밖으로 나가는 것을 외존이라고 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이데거 용어죠. 외존을 해야지만이 나의 존재가 현 존재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개념들을 낭시가 이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체의 특성은 사실은 이 탈자체와 외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외존과 탈자체는 관념과 이데올로기 이전의 존재적 상황들이며 죽음을 통해 드러나지만 죽음을 폭력의 내재성을 만들지 않는 존재 상황이다. 탈자체와 외존을 통해 동일자는 비동일적인 우연성을 가진 존재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이러한 외존의 존재자들이 속한 공동체란 사회 속에 통합되지 않고 언제나 사회와의 차이로서 주어지는 공동체이다. 이 차이가 또 반복되죠. 이러한 차이의 공동체가 도래하는 공동체, 없는 공동체이다라고 하면서 낭시가 하는 그 용어가 바로 도래하는 공동체,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여기서도 나옵니다. 도래한다는 것에 대한 얘기는 좀 더 하겠지만 도래하는 것의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 외존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존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혹은 죽음을 내가 마주하는 순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계속해서 자신의 유한성을 깨닫고 그러면서 존재의 어떠한 현 존재의
어떠한 열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나 탈자체나 외주는 긍정적인 것만 아니죠. 때로는 테러리스트들의 어떤 문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내재성이 그런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 부분 넘어가고요.